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기운을 매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평생을 남의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해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하고 물러났습니다. 거절 한 번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60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는 걸까? 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지치는 걸까?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드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의 지혜를 빌려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가? 첫 번째, 잘못은 본인이 하고 사과는 당신에게 요구하는 적반하장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깁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 데서 만나자고 해? 라며 당신 탓을 하는 사람. 본인이 말실수를 해놓고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정약용도 이런 부류를 경계했습니다. 허물을 감추려는 자는 결국 더 큰 허물을 짓게 된다고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도 깨달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5살 박영호 씨는 오랜 친구와 식당에 갔습니다. 대화 도중 친구가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갑자기 말을 시켜서 깜짝 놀랐잖아. 이거 다 내 때문이야. 박영호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 그래. 미안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식사 내내 친구는 퉁명스럽게 굴었고 박영호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곱씹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68살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한정민 씨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꾸 본인 실수를 한정민 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회비를 덜 냈으면서 내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장소를 헷갈렸으면서 내가 제대로 안 알려줬잖아.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한정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실수야. 나한테 돌리지 마. 그 친구는 당황했고 그 뒤로 한정민 씨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분명히 말하면 돼요. 그 사람이 화내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반면 71살 최동수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퇴직 후 자주 만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매번 자기 잘못을 최동수 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형이 그렇게 말해서 오해했잖아요. 형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야죠. 최동수 씨는 매번 그래. 내가 미안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배의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거 다 동수 형 때문이에요 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결국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한 번 분명히 말하느냐, 계속 참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관리들은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충정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자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사과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요구할수록 당신만 지칩니다. 둘째, 내 잘못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하십시오. 혼자서라도 이건 내 탓이 아니다 하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대화할 때 사실만 짧게 말하십시오. 그건 내 실수야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말꼬리를 잡힙니다. 넷째, 반복되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다투지 말고 그냥 만남을 줄이면 됩니다. 다섯째,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관계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임 자체를 끊기보다 그 사람과의 접점만 줄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허물을 덮는 자,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적반하장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형님, 언니 찾는 실속 사냥꾼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의 쓸모만 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역시 형님밖에 없어요 하다가 일이 끝나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평소에는 안부 문자 하나 없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론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가자마자 그들은 침 뱉듯 돌아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68살 이영숙 씨는 평소 연락 없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 언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직 면접을 보는데 언니 사위분이 그 회사 다니신다며 한 번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영숙 씨는 난처했지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고 말했습니다. 사위에게 부탁해서 어렵게 정보를 얻어 전해줬습니다. 그 지인은 언니 정말 고마워요. 꼭 밥 살게요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밥 한 끼 연락이 없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이 없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씁쓸했습니다. 내가 이용당한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2살인 전직 세무사 김태호 씨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후배들이 세금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 왔습니다. 형님, 이것 좀 봐주세요. 형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김태호 씨는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태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연락이 오면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 나도 잘 모르네. 전문가한테 가보게라고 말하기로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 후배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미안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내 시간과 경험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반면 69살 조상철 씨는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들의 부탁을 다 들어줬습니다. 형님이 최고야 하는 말에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조상철 씨가 아플 때 문병 온 후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바빠서요 하는 문자만 왔습니다. 조상철 씨는 병원 침대에서 허탈해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애썼나? 이것이 바로 이용과 관계의 차이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용은 한쪽만 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가족과 제자들에게만 진심을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부탁을 들어줄 때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도우십시오. 둘째, 무리한 부탁에는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요즘은 내 말도 안 통해서 어렵네 한마디면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평소 연락 없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연락은 의심하십시오. 본론이 나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넷째, 한 번 이용당했다 싶으면 두 번째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십시오. 평소에도 안부를 묻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런 구분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이익으로 모인 물이 이익 따라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적반하장형과 실속 사냥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유형은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유형은 더 교묘합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은밀한 흡혈귀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로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어머, 어떻게 하며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불행을 구경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다정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야 하고 내가 다 들어줄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위로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처지는 기분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병이 났을 때 겉으로 탄식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70살 박순자 씨는 친구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 어째 속상하겠다. 요즘 젊은 것들이 사업한다고 덤비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이번에 과장됐어. 아파트도 평수 넓혀서 이사 간대. 자식 복은 참 마음대로 안 되나 봐. 박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멍해졌습니다. 위로받으려고 전화한 건데 오히려 비교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그랬습니다. 박순자 씨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어머 어째 나는 요즘 등산 다니느라 바빠.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어휴 우리 영감은 아직 정정해서 다행이야. 항상 위로인 듯 위로 아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67살인 전직 간호사 정미경 씨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면 꼭 요즘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경이네 요즘 힘들 때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다 퍼뜨리고 다녔다는 걸요. 정미경 씨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그래? 친구는 오히려 억울해했습니다. 그 후로 정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픈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기로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하기로요. 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해준다고 다 내 편이 아니에요. 진짜 내 편은 내 아픔을 자기 입으로 옮기지 않아요. 반면 66살 한명숙 씨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친구가 힘들면 말해야 할 때마다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까지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이네 며느리가 어쩌고, 명숙이 남편이 저쩌고, 한명숙 씨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했는데 다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위로와 가짜 위로의 차이입니다. 진짜 위로는 듣고 묻어줍니다. 가짜 위로는 듣고 퍼뜨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척하며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에도 조심했고 속마음은 오직 가족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내 아픔은 검증된 사람에게만 말하십시오. 최소 3년 이상 알고 지낸 사람, 그동안 내 이야기를 옮긴 적 없는 사람에게만요. 둘째, 위로를 가장한 자랑에는 짧게 대꾸하십시오. 그렇구나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반응하면 더 신이 나서 자랑합니다. 셋째, 내가 다 걱정돼서 그래라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넷째, 대화 후 기분을 점검하십시오. 위로받았는데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째, 내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 출처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속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계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정약용은 남의 눈물로 제 꽃밭을 가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한두 명쯤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더 흔하고 더 피곤한 유형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귀를 쓰레기통으로 쓰는 험담 중독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면 남 이야기로 시작해서 남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사람 알아? 걔가 말이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처음엔 재미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부담도 없고 은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아 친밀감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남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는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정약용은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65살 최영수 씨는 등산 모임에서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산을 오르는 내내 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박 씨 있잖아. 걔 며느리가 바람났대. 뒤에 오는 김 씨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안 본대. 회장이 회비 빼돌린다는 소문 들었어? 최영수 씨는 처음엔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1시간 넘게 계속되니 지쳤습니다. 산에 와서 맑은 공기 마시러 왔는데 귀로 탁한 것만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최영수 씨는 찝찝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그렇게 쏟아내다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공범이 되는구나.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69살인 전직 공무원 윤재호 씨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험담을 달고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옆에만 앉으면 저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은 저쩌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이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화제를 돌리기로요. 근데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아, 그러고 보니 내일 비 온다던데요. 요즘 무슨 드라마 보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상대방도 왜 갑자기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니 그분도 윤재호 씨 앞에서는 험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받아주니까 재미가 없었나 봐요. 험담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나는 거더라고요. 반면 67살 송민호 씨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친구의 험담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랬어? 대단하네. 와,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신이 난 친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송민호 씨도 하나둘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들은 건데 그 집은 말이야.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송민호 씨가 한 말이 당사자 귀에 들어간 겁니다. 민호 씨가 내 욕을 했다며? 송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들은 얘기를. 하지만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모임에서 송민호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만 한 것과 옮긴 것의 차이입니다. 험담은 듣는 것만으로도 오염됩니다. 하지만 옮기면 그 책임이 내 것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유배간 것도 결국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고 남의 말을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험담이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런데요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몇 번만 해도 상대방이 눈치를 챕니다. 둘째,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그래, 진짜? 하며 반응하면 상대는 더 신이 납니다. 조용히 있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셋째, 들은 이야기는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책임이 됩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해도 결국 돌고 돌아 문제가 됩니다. 넷째, 험담꾼 옆자리는 피하십시오. 자리 배치만 바꿔도 노출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험담 많은 모임은 참석을 줄이십시오. 그 시간에 혼자 산책하는 게 마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이런 거리두기가 당신의 입과 귀를 깨끗이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가벼운 입은 얕은 인품의 증거라 했습니다.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적반하장형, 실속 사냥꾼, 은밀한 흡혈귀, 험담 중독자.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5번째는 좀 다릅니다. 이 유형은 본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한다고 믿습니다. 5번째, 자기 방식만 정답이라 믿는 고집불통 지휘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험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 말을 들어야 손해를 안 본다고 합니다. 점심 메뉴부터 산책 코스까지 크고 작은 일을 다 본인이 정합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자네는 세상을 몰라서 그래 하고 면박을 줍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가장 큰 병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72살 정호영 어르신은 친구 모임의 터줏대감입니다. 모임에서 뭘 하든 본인이 다 정합니다. 오늘은 이 식당이야. 다른 데는 맛이 없어. 산책은 이 코스로 가. 내가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최고야. 그 방법은 안 돼. 내 말대로 해.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데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정호영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아보고 정한 건데. 자네는 왜 맨날 딴소리야? 그 친구는 민망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왜 매번 저 사람 말만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68살인 전직 은행원 이상호 씨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매사 본인이 옳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 말 들어.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상호 씨는 처음엔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의견은 항상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고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그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이상호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정할게. 그 뒤로 그 친구는 이상호 씨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선을 그으면 돼요.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영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반면 70살 박종호 씨는 끝까지 맞춰줬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했습니다.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말을 안 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맞춰줄수록 친구의 요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네는 왜 맨날 의견이 없어? 좀 적극적으로 살아, 답답하게. 박종호 씨는 맞춰줬는데 오히려 핀잔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져서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긋는 것과 맞춰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맞춰주면 상대는 더 요구합니다. 선을 그으면 상대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내 생각을 가져라. 하지만 남의 생각도 들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라고 말하십시오.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영역을 알려주는 겁니다. 둘째,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선택적으로 만나십시오. 매번 가면 매번 지시를 받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다르게 해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정할게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큰 거 말고 메뉴 같은 작은 것부터요. 넷째, 상대의 조언과 지시를 구분하십시오. 조언은 이런 방법도 있어입니다. 지시는 이렇게 해입니다.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불편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리두기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고집은 늙은 마음의 감옥이라 했습니다.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유형일 수 있습니다. 6번째, 고마움은 모래에 젖고 서운함은 돌에 새기는 배은망덕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거절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동안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못 받은 것 하나만 기억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당연히 해줘야지 하고 왜 이번엔 안 해줘? 합니다. 정약용도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당연히 여기다가 한 번 거절하면 돌아서는 자들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66살 김순영 씨는 조카를 친자식처럼 챙겼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보태줬고 취직할 때 아는 사람 소개도 해줬습니다. 명절마다 용돈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전화했습니다. 이모, 이번에 전세금이 모자라서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김순영 씨는 난감했습니다. 그 돈은 본인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모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이건 어렵겠다. 조카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조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영 씨가 먼저 연락하면 요즘 바빠서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김순영 씨는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해준 건 다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이렇게 돌아서다니. 내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0살인 전직 미용사 오정희 씨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생을 평생 도왔습니다.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아이들 봐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몸이 아파서 동생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줘. 미안해. 이번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 동생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는 맨날 핑계야. 오정혜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맨날 핑계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어줬는데. 하지만 오정희 씨는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걸로 서운해하면 그건 저 사람 문제야. 그 뒤로 오정희 씨는 선을 그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래 하고 못하면 이번엔 어려워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반면 69살 장미숙 씨는 끝까지 맞춰줬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무리해서라도 들어줬습니다. 안 해주면 섭섭해할까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미숙 씨가 한 번 부탁했을 때 그 친구는 나 요즘 바빠서 하고 거절했습니다. 장미숙 씨는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친구 부탁은 계속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나만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긋는 것과 끝까지 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주면 당연해지고 선을 그으면 소중해집니다. 정약용은 은혜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푸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 몫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기대 없이 베풀었고 돌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해줄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하십시오.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 여기부터는 어렵다. 그 선을 스스로 정해 두십시오. 둘째, 거절해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못 해주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정도 중요합니다. 셋째,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넷째, 한 번 돌아선 사람은 쫓아가지 마십시오. 거절 한 번에 돌아서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다섯째,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말로만 고마워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보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구분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은혜는 물처럼 베풀고 바람처럼 이절하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잘못은 본인이 하고 사과는 당신에게 요구하는 적반하장형. 둘째, 필요할 때만 형님, 언니 찾는 실속 사냥꾼. 셋째, 위로의 가면을 쓰고 불행을 구경하는 은밀한 흡혈귀. 넷째, 당신의 귀를 쓰레기통으로 쓰는 험담 중독자. 다섯째, 자기 방식만 정답이라 믿는 고집불통 지휘관. 여섯째, 고마움은 잊고 서운함만 기억하는 배은망덕형.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남은 날들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밤잠 설쳤고 부모님 병간호하느라 젊음을 바쳤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중심 잡느라 소갈이 했고 친구들 부탁 거절 못해 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모진 마음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새 꽃이 피는 법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쁜 관계 10개보다 좋은 관계 하나가 낫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곁에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풍요로운 삶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한 사람부터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